안녕하세요. 세계를 읽다 셰익스피어입니다. 한국 언론이 소개하지 않는 다양한 뉴스를 대신 읽어드립니다. 함께 세계를 읽으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유럽 대륙 전체가 전례 없는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올라프 숄츠 총리가 연방의회 불신임으로 조기 총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고,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의 연립정부가 의회 불신임으로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말씀드리면, 이후의 양대 축인 독일과 프랑스가 동시에 정치적 마비 상태에 빠진 것은 EU 창설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더욱이 이런 위기가 트럼프 위기, 행정부 출범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글로벌 위기와 겹치면서 그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유럽이 이렇게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빠졌는데 왜 한국 언론들은 이를 단순한 해외 정치 뉴스 정도로만 다루고 있을까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문제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이자 기술 협력 파트너인 유럽의 정치적 불안정은 우리 경제와 외교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독일과 프랑스가 왜 동시에 이런 심각한 정치 위기에 빠졌는지 그 놀라운 배경과 극우 세력 부상의 실체입니다. 둘째, EU 리더십 공백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입니다. 셋째, 한국이 이런 유럽의 정치적 혼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경제와 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입니다. 유럽의 충격적인 정치 대지진, 독일의 전례 없는 정치적 혼란. 먼저 독일 상황부터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독일 연방의회는 올라프 숄츠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는 독일 연방공화국 역사상 6번째 불신임 사례이지만 상황의 심각성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숄츠 총리가 이끄는 3인당 자민당 녹색당 연정은 경제정책을 두고 내부 갈등이 극심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과 기후변화 대응 투자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현재 김일련이 32%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한 AfD 무려 19%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 역사상 극우 정당으로는 최고 수치입니다. 프랑스의 완전한 정치적 마비. 프랑스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임명한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가 국민의회 불신임으로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이는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무너진 정부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의 약진입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국민연합은 28%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르펜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하야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민 중 69%가 마크롱의 조기 사퇴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혼란의 근본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독일의 경우 2024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를 기록하며 유럽 주요국 중 가장 부진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제조업 위기가 심각합니다. 폭스바겐은 독일 내 세계 공장 폐쇄를 검토하고 있고 화학업체 BASF는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부채가 GDP의 112%에 달하면서 EU 기준인 60%를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7.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에너지 위기입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중단으로 독일과 프랑스 모두 에너지 비용이 급등했고 이는 전체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극우 세력 부상과 이후의 위기. 유럽 전역에서 극우 세력의 부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AfD는 독일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EU 탈퇴와 이민 제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동독 지역에서는 지지율이 30%를 넘어서고 있어서 지역 정치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국민연합은 더욱 노골적입니다. 마린 르펜은 프랑스를 프랑스인의 손으로라는 슬로건으로 EU 회의주의와 반이민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미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형제들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멜로니 정부는 EU의 이민 정책과 기후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U 통합 프로젝트의 근본적 위기. 이런 극우 세력의 부상은 EU 통합 프로젝트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EU의 핵심 가치인 다양성 속의 통합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각국의 극우 정당들은 국가 주권 회복과 EU 권한 축소를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정책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같은 남유럽 국가들은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도 EU 내부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고 있고 이탈리아도 지원 규모 축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유럽의 정치적 혼란이 대서양 양안의 서구 민주주의 전체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재집권과 유럽 극우의 부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둘 다 기존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대한 반발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만약 프랑스에서 르펜이 대통령이 되고 독일에서 AfD가 연정에 참여하게 된다면 EU는 완전히 다른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2차 대전 이후 구축된 서구 중심의 국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 이제 이런 유럽의 정치적 혼란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먼저 무역 분야입니다. 유럽은 한국의 세 번째 수출 시장으로 연간 약 600억 달러 규모의 교역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자동차, LG화학의 배터리 등이 주요 수출 품목입니다. 특히 독일은 한국 자동차 수출의 핵심 시장인데 독일 경제가 침체되면 현대차와 기아의 유럽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기술 협력 분야입니다. 한국은 현재 EU와 디지털 파트너십, 그린딜 협력 등 다양한 기술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U 내부의 정치적 혼란으로 이런 협력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외교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 유럽,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유럽이 정치적으로 분열되고 약화되면서 이런 균형점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에서 한국의 입장이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EU가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유럽은 한국의 대북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해왔는데 EU 내부의 극우 세력 부상으로 이런 지지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체코에 있는 공장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체코도 반이민 반EU 정서가 확산되면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네덜란드에 있는 반도체 연구개발센터 확장을 연기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극우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 배터리 공장 증설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의 친이후 정책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왜 한국 언론들이 이런 중요한 변화를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복잡성입니다. 유럽 정치는 28개 회원국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간차입니다. 정치적 변화는 경제적 영향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 보니 언론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국내 이슈 집중입니다. 한국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를 겪고 있다 보니 해외 정치 뉴스에 할애할 여유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유럽의 정치적 변화는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유럽 정치 위기가 가져올 미래. 앞으로 유럽의 정치적 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문가들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1, 극우의 전면 집권. 독일에서 AfD가 연정에 참여하고 프랑스에서 르펜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EU는 완전히 다른 조직이 됩니다. EU 통합은 크게 후퇴하고 각국의 주권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민 정책은 대폭 제한되고 기후 정책도 약화될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EU와의 협력이 크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 분열된 유럽. 독일과 프랑스는 중도 정치가 유지되지만 동유럽과 남유럽은 극우가 집권하는 경우입니다. EU가 사실상 두 개의 블록으로 나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한국은 서유럽과 동유럽에 대해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외교적으로는 더욱 복잡한 상황이 됩니다. 시나리오 3. 진적 회복.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서 극우 지지율이 하락하고 기존 정치 세력이 다시 안정을 찾는 경우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에 대비해 한국이 준비해야 할 전략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각화 전략. 먼저 유럽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시장으로의 다각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인도,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시장 개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은 이미 이런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도 정부 지원을 통해 시장 다각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선택적 협력. EU 전체와의 협력이 어려워지면 개별 국가들과의 양자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독일, 네덜란드, 북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이므로 이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유럽과의 기술 협력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해 핵심 기술의 자립도를 높여야 합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독자적인 기술 확보가 필수입니다. 사실 이런 유럽의 변화는 더 큰 역사적 흐름의 일부입니다. 2차 대전 이후 80년간 지속된 서구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근본적인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재집권했고 유럽에서는 극우가 부상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대안적 질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한국의 강점인 문화 콘텐츠와 기술력을 활용해서 기존 질서와 새로운 질서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유럽의 정치적 혼란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자동차의 경우 유럽은 전체 해외 매출의 약 15%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유럽 자동차 시장 자체가 위축되면서 현대차의 유럽 매출이 10% 이상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의 주요 고객사들이 투자 계획을 연기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LG화학의 배터리 사업은 더욱 심각합니다.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정치적 변화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럽향 배터리 수출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유럽의 정치적 불안정은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로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유럽 투자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계 금융기관들의 한국 투자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한국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영향 외에도 사회적 파급 효과도 상당합니다. 한국의 많은 대학들이 유럽 대학들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나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내 반이민 정서 확산으로 이런 교류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에 유학을 간 한국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으로 변하면서 취업이나 정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K-팝과 K-드라마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럽 내 정치적 혼란과 대립이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극우 세력이 아시아 문화에 대해서도 배타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인 구조 변화입니다. 유럽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유럽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지역으로의 다각화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후의 디지털 정책이나 그린딜 정책도 정치적 변화에 따라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 협력 프로젝트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한국도 독자적인 기술 개발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독일과 프랑스의 동시 정치 위기는 EU 창설 이후 최대의 리더십 공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극우 세력의 부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이런 정치적 혼란이 경제적 어려움과 에너지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서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셋째, 한국이 이런 유럽의 변화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특히 경제적 다각화와 외교적 균형점 찾기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1년은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의 조기 총선 결과와 프랑스의 정치적 해법에 따라 EU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극우 세력이 더욱 확산된다면 EU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기존 정치 세력이 다시 안정을 찾는다면 EU 통합이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어떤 시나리오가 되든 대비책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 제기했던 문제로 돌아가서 이제는 한국 언론들도 이런 글로벌 정치 변화를 더 깊이 있게 다뤄야 할 때입니다. 특히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변화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도 이런 변화에 미리 대비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럽의 극우 부상이 정말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유럽과 미국, 중국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이런 유럽의 변화가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유럽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현장 목소리가 궁금합니다. 실제로 어떤 변화를 체감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계신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수출입업계, 관광업계, 교육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25년 유럽이 겪고 있는 이런 정치적 격변은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질서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난 80년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서구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도전받고 있고 새로운 질서가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글로벌 정세 변화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시는 것 자체가 한국의 국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문화적 소프트 파워와 기술력, 그리고 균형감 있는 외교 감각을 잘 활용한다면 이런 혼란의 시기를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중요하지만 복잡한 국제 정세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분석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소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중요한 세계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